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알찬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화요일의 고정 코너 평화공감입니다. 이 코너를 빛내주실 분 김종대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 그럼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잘 지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외교나 뭐 국방 뭐 이런 면에서는 좀 걱정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중국에 대한 막연한 혐오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네. 위험해지고 물론 저는 뭐 책을 많이 뭐 종합 베스트셀러 1위까지 갔다 그래서 부러운 마음으로 들었는데요. 예. 걱정인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CSIS 미국의 전략연구센터에서 나눈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 커밍 스톰 다가오는 폭풍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지만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어떤 전쟁의 파장이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나오는 동심원처럼 우리가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주변 정세가 한때 다자주의 외교 속에서 우리가 평평한 세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북한을 관리하고 경제 영토를 넓히고 이렇게 생존과 번영을 해왔던 어떤 기본 질서, 기본 틀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협이 되는 거는 미래의 불확실성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이 우려스럽고. 근데 정권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훨씬 더 가야 되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뭐 중국이나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5년 단위로 사업을 구상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공장도 돌리고 어쩌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김 의원님 말씀은 거꾸로 정부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같아 보여서요. 예, 일단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경제를 열심히 함으로써 정치적인 큰 격변을 초래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우리가 견제하는 거다. 이런 마음 좀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 일단은 뭔가 신냉전적인 어떤 새로운 질서로 가고 싶어도 당장 어떤 경제적 단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면 정부가 망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을 봉쇄하면서 거꾸로 미국의 물가만 잔뜩 뛰면 감당해내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우리 동맹 정치 하나의 어떤 한 발인 고정된 상수고 나머지 한 발은 자유로운 거거든요. 다자 외교 속에서 상상력의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위험해지겠죠.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또 앞으로 6월 말에 다가올 나토 정상회의 이런 일련의 수순들을 봤을 때는 쭉 동맹으로 질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국 옆에 서서 한국이 어떤 중심 국가로 대접받고 서열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떤 서방 동맹에 강하게 결속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어떤 상황이 바뀔까 하는데 의문이 드는 거는 그렇게 한미일 관계 안보 협력하겠다, 일본하고 관계 협력하겠다고 현 정부가 떠드는데 일본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건 좀 희한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이 무산된 것도 그런 영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본 내도 의견이 둘로 갈리는데 절대 한국하고 협력하지 말으라는 의견이 이제 보수 우익 쪽에서 나오고 있고 산케이 신문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 반면에 좀 약간 유연한 리버럴 성향을 보이는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아직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 하지 왜 안 했냐. 앞으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묘하네요. 한국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쪽에서 또는 좀 또 우파에 가까운 쪽에서 한일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회담이라든지 이런 쪽을 주문하고 있는데
또 일본의 같은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는 또 반대하고 어떤 길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어떤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라든가 네. 위안부 문제 또 2018년에 그 우리나라 독도 인근 그 대화태 어장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쓰는데요. 정확하게는 울릉 분지 어장에서 벌어진 네. 우리나라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에 대치하고 서로 약간 어떤 군사적 긴장이 벌어졌던 그 4년 전의 사건 이런 문제를 한국 정부가 다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 우리 만나려면 미리 풀고 와라. 네, 풀어야 네. 된다. 네. 모든 것 한국 정부 하기 달렸다. 이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네. 법원이 판결한 걸 네. 정부더러 뒤집어라. 그거 실제로 하다가 저 탄핵당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네, 뭔 법원 판결에 개입하고 이러다 탄핵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주문한다든지 또는 그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갔던 그 초계기와 구축함의 대치 상태, 대치 상황. 이건 한국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진실 게임 양상이고 그래서 이거는 한국 정부가 입장 바꿔야 된다. 일본 자위대나 방위성도 별거 아닌 사건으로 넘어간 걸 총리 관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한국 정부는 거짓말하는 나라. 못 믿을 정부 이렇게 그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자백해라는 듯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일본의 그 뭐 일부일지 모르지만 그런 입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나온 적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고 당신들에게 가까이 가겠다 이런 입장만 그러니까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정부에서 나온 어떤 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역사 영토 문제와 안보 문제는 분리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있다 하더라도 안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고 또 중국 위협이 커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하고 떼놓자 이거예요. 이게 또 미국의 입장이에요. 네. 네. 미국은 지금 급한 일부터 하자. 그렇습니다. 네, 오래된 일 하지 말고. 얼마 전에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이런 프레임을 제시하는 어떤 전도사 역할이거든요. 네. 야,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럼 한국이 일본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간다 하더라도 일본이 썩 내키지 않는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든지 또 이런 거는 성사되지 않을 거고 따라서 크게 걱정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 결정된 거는 일본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훈련, 또 요격 자산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이지스함 같은 건 비슷비슷한 무기들이 있고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유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지휘소 훈련을 해가지고 조기 경보를 같이 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탐지 요격에 있어가지고 정보 교류를 지금은 문서로만 하고 있는데 이걸 화상으로 한다거나 전자문서를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소위 말하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어떤 긴박한 사태가 생기면 일본 군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상시 열어놓겠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것처럼. 그 연결고리가 노림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유엔 사령부가 한반도 위기 관리의 법적 주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 위에 정전협정이 있어요. 대통령 위에 그러니까 유엔 사령관이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주권이 불완전한 나라에서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어떤 위기 관리를 하고 법적으로 전쟁의 주체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유엔사 후방 기지를 운영하는 나라고요.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돼서 전개될 때 일본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병참, 후방기지 역할을 일본이 스스로 맡고 있다는 이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어떤 한반도 위기관리에 일본의 어떤 그 발언권, 의사결정 지분 이런 걸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오키나와가 단순히 병참기지, 그 괌도 사실 병참기지의 역할을 할 텐데요. 병참기지로 쓰이는 것과 자위대가 직접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전략적 모호성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색지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일본 정부가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 시에는 일본의 역할이 없으면은 한국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일단 출발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요? 아니 일본이. 예, 이제 그런 입장으로 점차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일본의 방위백서가 네.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북한은 어떻게 보면 닭 잡는 칼만 써도 되고 소 잡는 칼은 중국에다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고 미사일을 확충하고 섬에 상륙부대를 주둔시키고 수직이 착륙기와 이제 스텔스 전투기 상륙 전력을 보강하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대중국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협조를 할 때 안보 목표가 달라요. 일본은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강대국 정치에 진입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중국, 러시아하고 관심이 아니라 북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서로 정책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생길 건데 그게 이제 남중국해, 대만 문제 이런 어떤 그 외부로 우리가 연루될 위험 이걸 관리하면서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육자회담이 있고 유엔 안보리가 가동이 돼 있고 이런 다자주의 외교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관리해 왔는데. 아니 그리고 남북이 만나기도 했고요. 만나기도 했고. 근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요. 내일이 6.15 아닙니까? 6.15 정상회담의 그 6.15 그렇죠? 직접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뭐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정도 맺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권 하나 바뀌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는군요. 아니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국제 질서가 다극화되면서 우리는 항상 지정학적 단층선에서 이런 국제 정세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나라다 보니까 한국이 특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칼날위를 걷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변 정세 돌아가는 거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가 패가망신한 역사도 있고 그런 면에서 참 민감한 나라예요. 굉장히 그 주변 정세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아주 민감한 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일단 먹고 사는 것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식량 작업도 안 되고 뭐 소부장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것도 정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고 놀라운 성취도 있지만 또 놀라운 의존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건 정말 운명, 생존과도 결부된 문제잖아요. 지금 불안하다. 이거 되게 우려스럽다라는 건 확인하고 풀어가는 건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역시 다자주의 외교에 눈을 떠야 된다. 동맹은 제가 보기에 더 잘 될 게 없습니다. 지금이 최상이에요. 그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기술,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의 동맹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마그나 카르타 같은 이런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그 동맹을 한쪽 발을 고정시키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갖고 다자주의 외교 속에서 대한민국이 외교 강국으로 중견국가로서 이렇게 그 활동할 수 있는 탄탄한 역량을 갖추자. 이를 통해서 목표는 주변 관계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러면 첫 국외 순방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는 거는 부적절한 거네요. 이건 동맹 정치라고 봐야 되겠어요. 동맹 외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가 전문 멤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나토 국가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옵저버로 대서양 조약기구 아닙니까? 그건 대서양 동맹입니다. 그 대서양 국가들끼리의 맺은 가치 동맹이고 포괄적 동맹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동아시아 국가고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뭐 초청받아가는 게 굉장히 어떤 그 우리나라가 나름대로는 어떤 국격이 상승한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나토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이 옵저버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청구서가. G7 회담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인 거죠. 나토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면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점이고 거기에다 지금 한국의 군사 지원을 절박하게 폴란드 등이 요청하면서 이제는 우리 그 방위 산업이 거의 뭐 이제 공급처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빈손으로 갑니까? 그렇죠. 첫 해외 순방인데. 그러면 부담 청구서 온 거를 좀 이제는 그 비용 지출을 해야 될 건데. 아주 짧은 질문.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게 된다면 해상에서 한다면 일본 해군이 우기기 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 우리가 거부했거든요, 지난번에. 네. 그래서 일본 함정이 취소했어요, 오는 거를. 네. 근데 이거 입장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굳이 달아야 되겠다는 게 이게 자기네 군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정부가 그 관함식 같은 보여주는 행사에 굳이 이렇게 입장 바꿔가며 초청해야 되겠는가. 그 상당한 국민적인 저항이 예상됩니다. 네, 우리 김종대 의원의 말씀을 정부에서 경청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공강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